공판 준비 절차. 일단 공판 준비 절차. 공판을 준비 절차의 의의가 뭐냐? 공판 준비 절차란 쉽게 얘기하면 재판을 준비한다 그 말이에요. 재판은 어디서 해요? 수소법원에서 하죠. 그래서 공판 준비 절차란 공판기일의 심리를 준비하기 위한 수소법원에서 행해지는 절차다. 어디서 해야 된다? 수소법원에서 행해진다. 그래서 그런데 수소법원에서 하는데 1회 공판 기일 전은 물론이고 1회 공판 이후 2회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밑에 보면 참고로 수소법원, 기타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에게 행해지는 절차이므로 증거보존 절차나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 등은 공판 준비 절차가 아니다. 왜? 증거보존 절차나 증인신문 절차는 수소법원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판 준비 절차가 아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판 기일 전의 절차, 일단 재판을 열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공소장 부본 송달. 법원은 공소 제기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누구에게 송달하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 피고인이나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한다 해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되 1회 공판 기일 전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송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공소장 분벌의 송달을 받은 후에 비로소 자신의 공소사실, 내가 어떤 사실을 그래서 그 공소사실을 읽고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즉 법원에서 심판의 대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방어책과 권리 보호의 방법을 강구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공소장 부본은 송달한다. 자, 국민 참여 재판 대상 사건에서는 공소장 부본과 함께 그 안내서도 함께 송달해야 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면 자, 형사선고 제266조 2 의견서의 제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장 부본은 5일 이내죠.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 준비 절차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될 때 법원은 이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송달받은 후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무엇에 관하여 공소사실 인부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그런 취지만 기재하면 되고, 의견서를, 여기서 중요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고지. 국선 변호인이 필요한 사건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정하게 한다는 취지 또는 국선 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무엇으로? 서면으로 고지해야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공판 전 준비 절차를 볼까요? 공판 전 준비 절차. 재판 열기 전에 준비한다. 왜? 어떻게 하면 증거가 복잡하거나 다툼이 있는 사건은 거기 재판장에서 할 때 별도 기일을 정해서 쟁점을 정리한다.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재판을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규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통상의 재판 절차는 재판장이 공판 준비자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의무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뒤에 우리가 배우는 국민 참여 재판은 반드시 공판 준비 절차에 붙여야 하는 필수적 절차라는 것. 어디는 국민 참여 재판은. 그러면 공판 전 준비 절차는, 자, 공판 전에 이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증거를 미리 수집 정리하는 공판 준비 절차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판 전 준비 절차의 방법은 뭐냐? 서면으로 준비하는 방법도 있고 공판 준비 기일을 여는 방법,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 제출에 의한 공판 준비를 봅시다. 자, 서면 제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 준비 절차에서 법률상 사실상의 주장과 주장의 요지 및 입증 취지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재판장은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송달과 설명 요구. 법원은 서면이 제출되는 그 부분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재판장은 기소된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향후 쌍방의 입증 계획을 미리 받아서 심리 집중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소장 등 법원에 제출된 서면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공판 준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이건 서면이죠. 그러면 이제 공판 기일을 연 공판 준비 기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공판 준비 기일 진행. 공판 준비 기일은 당사자가 협력 없이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그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검사, 피고인, 기일을 지정할 때는 누구의 의견을 드려야 되냐면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 준비 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경우 만약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그랬을 때 그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는 것. 그러면 공판 준비 기일은 원칙은 어쩌냐? 원칙은 공개입니다. 원칙은 공개로 인해서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합의부 사건은 합의부본 전원이 3명이 전원이 공판 기일에 참석할 필요는 없고 법원은 그 명을 한지요. 그 명을 받은 법관을 뭐라 그럽니까? 수명법관입니다. 수명법관으로 하여금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검사 및 변호인의 출석. 공판 준비 기일은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는 것. 아니고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환할 수 있고 만약에 법원이 소환이 없을 때도 피고인은 공판 주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자,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 준비 기일을 통지하고 만약에 공판 기일에 피고인에 대해서 출석을 하면 그 출석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공판 기일을 열었는데 법원이 공판 기일이 시정된 사건에 만약에 변호인이 없을 때는 어쩝니까?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되고 공판 준비 기일이 시정된 사건은 공판 준비 기일로 지정된 사건은 필요적 변호 사건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공판 준비 기일에서의 내용은 뭐냐? 내용은 자, 제266조의 9 공판 준비에 관한 사항. 자, 1항 법원은 공판 준비 절차에 있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공소사실 적용 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그 다음에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 추가철의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의 정리입니다. 쟁점의 정리요.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고 증거 신청을 그때 하도록 하고 신청된 증거에 대해서 입증 취지 및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증거 신청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 체부의 결정을 하는 경우 체부를 결정하는 경우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 순서나 방법. 그 다음에 서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해서 신청의 당부를 여기서 결정을 해버리고 공판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것. 그 밖에 공판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는 것. 그래서 모든 걸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것을 하다가 공판 준비 기일에 이제 이거 결과를 확인합니다. 법원은 공판 준비 기일이 끝났을 때 정점 및 증거 결과를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의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 조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은 공판 조서까지 자세히 작성하면 공판 준비 기일이 본안재판과 똑같아져 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불리하기 때문에 공판 조서와는 달리 공판 기일에서는 확인된 정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만 기재합니다. 증명. 그래갖고 이래가지고 공판 준비 절차가 종결했을 때 어쩔 때 종결하느냐? 자, 법원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공판 준비 절차를 종결해야 된다. 다만 2호, 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판 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이러 쟁점 및 증거 정리가 완료했을 때 이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사건을 공판 준비 절차에 거친 후 3개월이 지났을 때거나 검사, 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 이때는 공판 준비 절차를 종결해버립니다. 그러면 2호, 3호만 보면 되겠죠. 1번은 받고. 자, 그러면 그 종결의 효과를 한번 볼까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실권호. 공판 준비 절차의 실효성을 우리가 협력 의무가 있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판 준비 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공판 기일에 증거로 할 수 없다. 공판 기일에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실효성이 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인은 그 신청으로 인해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고 또 중대한 과실이 없이 공판 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사유를 소명하면은 공판기일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경우에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을 해서 이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는 것. 자, 준용 규정. 공판 준비 기일의 제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 또는 검사, 직권이 있다는 것, 공판 준비 기일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직권,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된 준비 기일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기간간 공판 준비 절차, 그 말은 1회 공판 기일이 끝나고 2회 공판 기일이 있죠. 그러면 1회와 2회 사이, 그러면 2회 사이는 1회는 끝났다 해도 2회보다 그 사이에 끼어 있으면 2회 전이 되겠죠. 그래서 1회 공판 기일 이후에도 쟁점 및 증거 정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을 공판 준비 절차에 붙이도록 하겠다. 이 경우 기일 전 공판 준비 절차에서 준용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증거 개시제도, 증거를 보여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 제도가 있느냐? 공소 제기 후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를 가능하게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입니다.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관련 서류에 열람 등사를 허용하는 것. 관람 서류에 열람 등사를 허용하는 것보다 증거 개시제도입니다. 그러면 공소 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자, 신청의 대상,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누구에게 하냐 그러면 증거인 검사에게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입니다. 공소 사실을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서류에 대해서는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청이 되는 검사가 어떤 것을 증거로 신청할 것인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만약에 증인이라면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를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 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 1호 2호에 관련된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입니다. 증거 능력과 관련된 서류. 그러면 틀립니다. 증명력과 관계된 서류. 4호 피고인 변호인이 행한 사실상 법률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이것을 보자. 게시해라. 그런데 열람 등사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어쩔 때 제한을 하는가? 검사는 국가의 안보, 그 다음에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지장을 가려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 사유를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할지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목록에 대해서는 열람 등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증거 개시가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서류 등의 도면, 사진, 비디오 테이프, 컴퓨터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건은 문서가 아닌 특수 매체에 포함되지만 특수 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의 하나입니다. 그럼 절차. 이런 절차는 검사에게 아까 우리가 했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서류 열람 또는 등사 서면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만 피고인은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잘 알아두십시오. 검사는 열람 등사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누구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사의 행위에 대해서 불보고 절차가 필요하겠죠. 검사의 증거 개시 거부나 제한을 검사가 할 때 누구에게 이제 불보고 신청을 할 것인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 등사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때 법원은 법원에다가 보여주라. 열람 등사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그것에 대해서 범위를 제한 신청을 받을 때는 48시간에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원은 그 서류나 열람 등사 교부를 허용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8시간 동안에 아무 얘기도 않고 통지를 안 했을 때. 그럼 법원은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법원은 피고인 측의 신청이 있을 때 그놈에 대해서 열람 등사 서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나 피고인 후 방어, 신속한 재판의 진행에 대한 그 중요성, 검사에게 열람 등사 서면 후 교부를 이렇게 고려해서 교부할 것을 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열람 등사의 시기와 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과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열람 등사 교부를 허용하는 것이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당 서류를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만약에 제시를 요구할 수도 있고 피고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신문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만약에 이렇게도 했는데 법원이 보여줘라 했는데도 검사가 말을 안 듣다. 그럼 어쩝니까? 증거 신청이 금지됩니다. 검사는 열람 등사 또는 서면 후 교부 간의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 검사가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해당 증인이나 증인 및 서류에 대해서 증거로 신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람 등사된 서류에 대한 남용 금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서류 4번에 해당하는 사건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으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어쩌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랬죠. 그러면 검사 것만 보여주라 그러면 여기서 안 되겠죠.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검사 것만 보여주면 안 되니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이것도 보여줘라. 그래야 이제 맞죠. 그래서 검사의 증거 개시 의무에 대응하여 피고인 측에도 증거 개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를 가능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요구의 대상은 검사의 경우와는 조금 달라요. 검사는 어떤 부분이냐? 피고인 변호인이 공판 기일, 공판 준비 절차, 현장 부재, 나 현장에 그때 없었다. 그것이 아니고 또 나는 나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법률상, 현장 부재는 사실상이지만 심신미약, 심신상실은 법률상 주장을 할 때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서류 열람 등사 서면 후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할 서류, 이와 관련돼서 증거로 할 서류, 증인을 신청할 때는 증인을 신청할 것, 또 어쩝니까? 증명력과 관계된 서류, 법률상 사실상 주장에 관계된 서류입니다. 그래서 검사와 피고인 사이 심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현장 부재, 심신상실적 주장과 관련된 증거의 개시만을 피고인 측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열람 등사를 거부해버렸을 때 어쩌냐? 검사의 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서면 후 검사가 개시 의무, 직것으로 안 보여줄 때 피고인도 서면 후 교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다 할지라도 법원이 신청을 기각한 결정일 때, 개시를 하라는데 아니다, 그거 안 보여줘도 돼 하고 기각 결정을 할 때는 그렇지 않겠죠. 3번에 법원의 신청. 검사가 만약에 피고인 측이나 변호인이 서류에 교부를 거부할 때, 서면 등사나 교부를 거부할 때는 법원에 그 서류 열람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법원의 피고인 측에 대한 열람 신청에 있는 법원의 결정 절차는 검사의 증거 거부에 대한 불복 절차와 같다. 공판 준비 절차도 끝났고 이제 양쪽 증거를 다 이제 개시해가고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판 기일 지정 통지 소환입니다. 공판 기일 지정. 언제 재판하자. 그래서 공판 기일 지정은 개정 시간을 구별해서 재판장이 지정합니다. 그 기일을 변경할 때는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 신청에 의하여 공판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공판 기일 변경 신청을 기각해버렸을 때 그때 명령은 송달하지 않겠죠. 공판 기일을 지정하면 공판 기일에 관해서는 검사와 변호인, 보조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근데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법정 안에 있는 사람에게 공판 기일 통지는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피고인 후 소환을 볼까요? 소환장의 송달, 공판 기일에 피고인 대표자 대리인을 소환해야 되고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내가 나가겠습니다면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해서 차기, 언제 재판한다 기일이라고 출석을 명할 때는 소환장이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언제 다음 기일의 재판은 언제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소환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잘못 듣고 잘못 대항을 하면 안 되겠죠. 디귿, 구금된 피고인에 의해서 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소환 통지를 받을 때는 소환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 이것 알아두십시오. 만약에 소환장에 피고인 성명, 직업, 죄명, 출석의 장소,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할 때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걸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누가 한다?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 날인하여야 됩니다. 유예기간, 1회 공판기일 유예기간은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만 피고인이 이의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피고인 소환장의 1회 공판 길기가 유예기간을 제외하고 늦어도 출석할 시 12시간 전에 송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는다. 이 규칙에 있다. 그러면 이제 기일을 정했으니까 공판정에서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판정의 심리, 공판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요즘은 텔레비에서 하다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공판정을 거의 나옵니다. 공판정에는 누굽니까? 공판기일에 공판정이 심리하며 판사와 검사, 법원 사무관 등이 출석해서 개정합니다. 자석은 검사의 자석과 피고인 변호인의 자석은 대등에 마주보고 있죠. 왼쪽 오른편. 법대의 좌우를 마주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자석은 법대의 정면에 있습니다. 만약에 피고인 심문할 때는 피고인은 어디에서 증인석에 자석한다, 앉는다 그 말입니다. 자, 이번 검사의 출석. 원칙, 검사의 출석은 공판의 개정의 요건이다. 따라서 검사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이므로 항소 또는 상고 이유가 된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검사가 공판 기일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할 때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의 출석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고인의 출석입니다. 피고인의 출석의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한번 볼까요? 피고인의 출석, 원칙은 봅시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 없이 개정하지 못합니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퇴정하지 못하고 공판기일의 출석은 피고인의 공판기일의 출석은 권리인 동시 의무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왜? 내 재판 나도 없는데 너희들끼리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따지면은 내가 그의 참여권으로 측면으로 볼 때는 권리지만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된다라는 보면 출석하지 않을 때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는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무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그러면 피고인 진술 없이 그냥 바로 판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외를 보면은 경미사건부터 볼게요. 타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단 소환은 해야 됩니다. 소환은 해야 하나 이때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고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도 있다. 지금 니은에 보면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타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대해서는 일단 출석을 요하지 않지만은 소환은 하고 대리인을 출석했지만 장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나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고인이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에 대해 그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에 대해서는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인정신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할 때 이때는 그래도 출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직결심판의 경우는 어떠냐? 직결심판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입니다. 구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나 구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료를 선고할 때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 피고인에게 공소기각 면소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하는 것. 이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입니다. 하지만 이제 무죄 그러면 틀립니다. 무죄는 이 법전에 안 나와 있어요. 자,
약식명령에 따라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은 피고인 후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그런데 이제 무죄가 어디가 나오냐?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에 대해서 공판 절차 정주 사유가 있는데 경우에는 공판 절차 정지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무죄, 여기서는 무죄가 나옵니다. 면소 나오죠? 형은 면소, 형은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 후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것이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인가 그냥 피고인인가, 그것 때문에 기억과 디귿은 구별해가지고 여러분이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나와 있죠. 의사무능력자의 대리와 대표. 형법상 책임능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 사건의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 법정 대리인이나 특별 대리인이 출석할 때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피고인이 법인일 때는 어쩔 것이냐? 법인인 소송의 일할성으로 대표자가 출석하면 되지만 반드시 대표자가 출석할 필요도 없고 대리인이라도 출석하면 대리인이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만 출석해도 된다. 가끔 가다 보면은 일시퇴정의 경우. 자, 재판장이 어쩔 때 일시퇴정이냐? 진이나 감정이 피고인이 어떤 재정, 조직폭력배 사건 같은 어떤 재정인 면전 앞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그를 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라고 인정할 수도 같아요. 만약에 그런다 할지라도 퇴정하게 한 경우 증인, 감정인, 공동 진술인이 피고인이 진술이 종료한 때 어쩌느냐? 퇴정한 피고인을 입증하게 한 후 다시 들어오게 한 후에 누구에게? 알아두십시오. 법원 사무관 등에게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해야 한답니다. 필수적입니다. 이 니은은 반드시 법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5번 피고인은 무단퇴정과 퇴정명령. 자, 공판적인 출석은 권리자 의무인데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나가버리거나 지 혼자 스스로 나가거나 재판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퇴정명령 받을 때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도 판결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피고인이 출석 없이 증거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석한 때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냐? 야, 여기서부터 법정이니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석한 때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무조건 증거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틀려요.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할 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석한 때를 제외한 게 이 사람이 출석을 하면 증거로 함에 동의를 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 이 사람도 안 나오고 있을 때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피고인의 출석 거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또 교도 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때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두 사람 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만약에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답니다. 이건 약식명이 아닌 정치재판 경우도 같습니다. 자, 그 밑에 판례. 형사소송법은 항소심이 피고인을 출석 없이 개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드시 피고인은 출석을 해야 한다.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게 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로 통지를 받고 2회 연속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해야 된다. 2회 연속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소재불명의 경우 어디 산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1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이렇게 무거운 죄, 사형, 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피고인의 출석이 부적당한 거,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아니면 변론 능력이 없죠. 그래서 상고심의 공판기에서는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소환하지 않습니다. 재심의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다. 단 이때는 반드시 변호인이 출석해야 된다. 그래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변호인의 경우는 어쩝니까? 변호인은 보조인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가 아니고 피고인은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공판 개정의 요건이 아닙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피고 사건이 필요적 변호 사건인 경우에는 또는 국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는 개정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는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버리면 돼. 그런다 할지라도 변호인은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출석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송지휘권에 대해서 한번 보죠. 소송지휘권이라는 것은 소송을 질서 있고 심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법원의 소송지휘는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권한이지만 그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포괄적으로 누구에게 위임한다? 재판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신속하고 적절한 소송지휘를 위해서 공판기일의 소송지휘권은 법률로서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괄적으로 재판장에게 맡겨져 있다. 그러면 재판장은 어떤 것을 하냐? 공판기일, 자, 합의금 공판기일을 지정하는데, 지정 또는 변경하는데 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한 사람, 재판장이 해라 그러면 공판기일이나 지정, 변경, 인정신문, 너 누구냐고 물어볼 때 세 사람이 똑같은 걸 다 물어볼 수 없죠. 피고인에 대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거나, 증인신문 순서를 변경하거나, 불필요한 변론을 제한한다거나, 성명권 등은 재판장의 권한에 속하는 소송지휘권이다. 하지만 이제 뒤에 결정 부분은 법원의 소송지휘권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법원의 권한입니다. 성명권, 그 말은 성명권이 뭐냐? 여기서 성명권은 자, 뭘 보다 성명권이라고 그러느냐? 소송 관계를 사항을 좀 아리스토가니까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에게 자, 사실상 법률상 관한 질문을 주장하고 주장 진술을 보충적 필요적 사항에 대한 입증을 하거나 입증을 촉구하는 재판장의 권한입니다. 또는 합의부원의 권한이 재판장의 권한이라고 보는 게 낫죠. 자, 그러면 이 성격은 법원은 신속한 진행, 진실 발견 의무가 중에 성명권은 권리인 동시 의무이다. 그래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 재판장에게 성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성명이 뭐냐? 그 사람이 참 방어를 잘 못해. 근데 그 사람이 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니까 그날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없었다. 없었으면 증인이라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 주는 것, 그게 바로 성명권이라 그럽니다. 자, 형사소송법 290조 그래서 규칙에 의해서 자, 소송지휘권의 일환으로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성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성명을 구한다는 것은 사건의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위해서 당사자의 사실상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고 그 진술 내지 주장의 보충 또는 정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보다 성명권이다 한다. 이게 판례의 태도이다. 그럼 법원의 소송지휘권, 자,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법률로서 법원에 유보되어 있다. 그런 건 각종 선임이나 결정입니다. 국선변호인의 선임, 특별대리인의 선임,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실정에 대한 결정,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실정에 대한 결정, 공소장 변경 허가, 공판절차 정지, 변론의 분리병합 재개.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은 여러분이 소송지휘권과 소송지휘권 중에서 법원의 것과 재판장의 것은 선임이라든가 결정, 허가라는 말이 나오면 지금 법원의 소송지휘권이다. 그러면 그 형식은 어쩌냐? 형사공정. 법원의 소송지휘권은 거의 결정의 형식이지만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은 명령. 일어서시오, 나가시오 그런 게 명령이 있죠. 불복의 방법.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은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만 이의 신청할 수 있으나 법원의 소송지휘권은 판결 전 소송 절차에 대한 결정이므로
법에 그냥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경우 그 외에는 불복 방법이 없습니다. 법정 정찰권이 있는데 법정청은 법원의 질서를 유지하고 심리 방해한 사람들에서 제지 배제하기 위해서 법원이 하는 권력적 작용인데, 자, 법정 경찰권과 소송 지휘권은 뭐에 다르냐면 피고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소송 지휘권과 구별됩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그런데 그 소송과 관련은 없지만은 법정의 질서 유지를 위하고 신성 기독성을 고려해서 재판장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다. 누구의 권한이다? 재판장의 권한이다. 그러면 재판장은 예방의 작용. 자, 법정의 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는 자는 입정을 금지하거나, 자, 방청권을 발행하거나 소지품이나 녹화, 촬영, 중계방송 금지, 피고인에 대한 간수명령, 이것은 방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아예 방해를 배제한다 그러면은 태정을 제지한다거나 태정 명령하거나 경찰관 파견을 요청하는 것, 이런 것이 방해 배제겠죠. 이 제재는 어떤 방법을 하거나 법정의 질서 문란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유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서는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취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0일 이내에 감치하면서 100만원의 과태료도 같이 취할 수 있다. 법원은 감치를 위해서 즉시 행위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구속할 때부터 몇 시간 이내, 24시간 이내에 감치 취하는 재판을 해야 되고, 만약 이를 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질서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검사의 공수 제기는 필요 없으며 질서벌이며 감치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법정 경찰권의 한계는 시간적, 심리적 종료 시까지면 원칙적으로 법정 내에 미치나 심리와 질서 유치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도 법정 외에서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법정 경찰관은 방청인은 물론이지만 배석 판사, 옆에 있는 판사가 졸거나 술 먹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으면 배석 판사에게 대해서도 법정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죠. 변호인, 검사, 법원석에는 심리에 관련 모든 사람에게, 방청석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도 미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